순자 씨, 오늘 저녁에 잠깐 우리 집에 와요. 할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걱정되게 그러지 마세요. 꼭 해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이 종이를 보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그럴 일이 없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짓을. 순자 씨, 내가 거짓말할 일 있나? 아무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65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민우와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한 지 7년째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 가끔 서로 얼굴을 보며 지내고 있었죠.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분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창틀을 잡았는데 그만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민우야, 엄마가 좀 아파서. 어디 아프신데요?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순간 정신이 혼미해져서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혈압이 많이 불안정하시네요. 병실로 옮기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시죠. CT와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민우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곧 나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수진아, 네가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자니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민우를 키우며 살았던 시간들. 수진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던 날의 기쁨도 떠올랐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우와 수진이는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우야,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 어머니,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제가 있을게요. 며칠 뒤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들고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혈압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자주 들러볼게요. 그래, 근데 너희도 바쁜데 어떻게 그러겠어? 어머님, 저희가 가까이 살면서도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며칠 비워둔 집안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창가의 화분은 민우가 치워두었는지 보이지 않았고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있자니 불현듯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그래도 혼자 계시다가 또 아프시면 어떡해요? 자식들의 걱정이 고맙지만 그들의 생활에 제가 방해가 될까봐 마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자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쓰러졌을 때의 무력감, 자식들을 걱정시킨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날들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약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며칠 전부터는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약을 먹고 난 후에 어지러움이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또 쓰러질까봐 걱정되어 안방을 나서기가 망설여졌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두려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세요. 계속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괜찮아.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서 망설임이 느껴졌고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다 그만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수진이가 달려왔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몸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죠. 어머님, 이러다가 큰일 나요. 엄마, 우리가 자주 들를게.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나도 불안하긴 하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젊은 부부의 생활에 제가 끼어드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기 뉴서울타운이라고 아세요? 요양원 말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시는 곳이에요. 난 아직 그런데 갈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저희가 근처로 이사 가서 자주 뵐 수도 있고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아직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우와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정막이 찾아왔죠. 조용한 집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제가 일찍 와서 청소해 드릴게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어머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TV를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화면 속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죠. 잠자리에 들려고 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약을 챙겨 먹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혼자 살면서도 당당했던 예전의 제 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엄마, 이따가 병원 가야지. 오늘은 안 가도 될 것 같아. 어머님, 정기검진 꼭 가셔야죠. 다음에 가면 안 되나?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손잡고 걸어가는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문득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민우 아버지가 떠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낸 시간들, 그리고 수진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던 순간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비치자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큰 재산인 13억짜리 아파트를 아들 내외에게 주기로 한 거죠. 대신 제 곁으로 이사와 줄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민우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아, 니도 잠깐 앉아봐. 어머님, 걱정되게 그러시지 마세요. 내가 오래 생각해봤는데 아파트 니네 줄까 해.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 내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차분히 제 생각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시게요? 그래, 대신 니네가 이 근처로 이사 와야겠다. 내 건강 관리를 부탁해도 괜찮을까? 진짜요? 그럼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감수할 수 있었죠. 엄마, 우리가 잘 모시고 살게. 모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깝게 살자.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매일 뵐 수 있겠네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가 처음으로 손수 요리한 갈비찜을 내왔습니다. 평소에는 맛있게 먹던 음식인데 오늘따라 왜 이리 밍밍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니까 천천히 하자. 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 좋은 병원도 있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옆집 김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혼자 사시는 분인데도 늘 밝은 모습으로 지내시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집 보러 가요. 벌써? 아직 서두르지 말고. 시세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야죠. 그래,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 어머님 집 근처로 알아볼게요. 재산 증여 이야기가 나온 후로 아들 내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오고 주말마다 찾아와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죠.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진이가 먼저 연락이 와서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적극성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저는 티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침부터 바쁠 텐데 괜찮겠어? 당연하죠. 요즘은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네 일이 있을 텐데. 어머님 걱정만 하시지 말고 저희만 믿으세요. 수진아, 마음 쓰여서 그러니? 대기실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이는 휴대폰으로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고급 아파트들을 보며 연신 밝은 표정을 짓더군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제 상태가 위중한 것처럼 이것저것 더 물어보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거 맞나요? 네. 혈압도 안정되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어요. 혹시 다른 검사는 더 안 해보셔도 될까요? 지금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병원을 나오는 길에 수진이가 근처 카페에 들르자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며느리의 적극적인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어머님, 이제 저희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모신다는 말은 하지 말라니까.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 아직 멀쩡하다, 수진아. 그래도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저녁 때는 민우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곤하다며 주말에나 오겠다고 했을 텐데 요즘은 매일같이 들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 그럼 밥 챙겨 먹는 건 문제 없어. 어머님, 저희가 특별한 음식 해드릴게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건강해지시죠. 난 지금도 충분히 건강해. 마침 옆집 김 할머니께서 반찬을 가져다 주셨다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황급히 문을 열고 김 할머니를 응대했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달력을 보니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벌써 새집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서두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새 집은 어머님 방도 따로 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살면 좋겠다. 그래,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편하게 계세요. 오후에 햇살이 현관창을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복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집 김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죠. 평소와 달리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 아파트에서 저와 가장 오래 이웃하며 지내신 분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처지가 저와 비슷해 더욱 친근하게 지내왔죠. 하지만 오늘따라 할머니의 표정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은 아니고. 저녁에 우리 집에 와. 그냥 여기서 하시지? 왜요? 사람 없을 때 얘기하자꾸나. 할머니, 무슨 일인지 걱정되네요. 복도에서의 짧은 대화가 끝나고 할머니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 볼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죠. 평소의 활기찬 모습이 아닌 것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 거실에 앉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수상한 행동이 자꾸 떠올랐죠. 점심 식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처럼 자주 연락 오는 것이 전에는 반가웠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귀찮게 느껴졌죠. 통화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 있어. 벌써? 아직 서두를 것 없잖아. 다음 주부터 공사 들어가야 해. 그렇게 빨리 진행하게? 빨리 끝내야 어머님 모시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걷으며 김 할머니 댁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밝게 빛나던 할머니의 창문이 오늘은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집 인테리어 색상을 고르는데 제 의견을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감동했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인테리어 어떠세요? 아직 다 못 봤어.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보러 가실래요? 내일은 좀 바쁠 것 같다. 어머님 방도 봐주셔야 하는데. 시계 바늘이 저녁 7시를 가리켰습니다. 김 할머니를 찾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죠.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겠지만 오늘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죠. 할머니 댁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올 이야기가 제 일상을 뒤흔들어 놓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 들어와. 할머니,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앉아.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할머니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오늘 꼭 할 얘기가 있어서.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거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의 정다운 분위기가 아닌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죠. 김 할머니의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여셨죠. 평소의 정겨운 목소리가 아닌 무거운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순간만큼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죠. 할머니의 손이 찻잔을 붙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 내가 어제 카페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세요? 네 며느리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 수진이 얘기요? 맞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지.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거실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가운데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는 거였죠. 강남 아파트를 받자마자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애가 요양원은 이미 알아봤대. 아이고, 그럴 리가 없어요. 계약금도 건넸다더라. 할머니, 혹시 잘못 들으신 건 아닐까요? 내가 귀가 어둡지.
마음은 아직 멀쩡해. 김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동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던 말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며느리가 사다 준 과일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감동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그 마음조차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제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괜찮아. 니네끼리 먹어. 어머님, 제가 특별한 음식 준비했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며느리의 메시지를 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의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죠. 처음에는 설마 우리 며느리가 하며 믿지 않으려 했지만 요즘 들어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왔나 싶어 나가보니 민우였죠. 요즘 들어 아들과 며느리는 번갈아 가며 매일 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아직 방금 일어났어. 어머님, 제가 특별한 요리 배워왔어요. 너네 출근 안 해도 돼?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민우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통화하러 베란다로 나가는 모습이 수상해 보였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계약금이라는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거실 소파를 정리하다가 수진이의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실버타운 전문 상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며느리는 그것을 황급히 집어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 내외가 사온 영양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전에는 감동이었는데 지금은 왜인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죠. 약통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문득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약 드셔보세요. 갑자기 약을 왜 이렇게 많이? 어머님 건강해지시라고 준비했죠. 엄마, 이거 효과 좋대. 나 아직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아. 오후에는 김 할머니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침 아들 내외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눈짓을 보내셨죠. 순자 씨, 조심하는 게 좋겠어.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자식들 말이야. 자꾸 수상한 점들이 보여요. 내 말이 맞았지. 오늘도 어김없이 아들 내외의 방문이 예상되었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까 생각도 해봤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좋은 데 모시고 갈게. 어디?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깜짝 선물이에요, 어머님. 식탁 위에 놓인 아들 내외의 선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달콤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심스럽게 들렸죠.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해 보여 며칠째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들린다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나갔죠. 저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동네 카페 앞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모습이 보였죠.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훤히 보였죠.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했던 김수진입니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실버타운이 딱 좋으실 것 같네요. 어르신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약간의 고혈압 외에는 큰 문제 없으세요. 카페 밖에서 들리는 대화 내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 할머니의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상담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숨어 지켜보는 동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는 실버케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소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최대한 빨리 했으면 해요. 어머님께는 말씀드리셨나요? 카페를 나서는 며느리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아침 햇살이 따스했지만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많이 걸으시면 안 되는데. 산책하는 건 의사도 괜찮다고 했잖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죠. 문득 민우가 어렸을 때 저 놀이터에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좋은데 가보려고 해요. 갑자기 어디를 간다고? 어머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식탁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더는 며느리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없었죠.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따라 민우의 행동이 유독 거슬렸습니다. 아침부터 전화해서 약을 제 시간에 먹었는지, 혈압은 재봤는지 연신 물어보더니 점심때는 직접 찾아왔죠. 평소 같았으면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나 온다던 아들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민우가 사온 고급 보양식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 갑자기 이런 걸 사온 이유가 뭐야?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오늘은 왜 회사 안 가고? 엄마가 제일 중요하지. 민우야, 너 요즘 왜 이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내내 민우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하는 듯한 모습이 수상했죠. 화면에 비친 글자를 힐끗 보니 실버타운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서류 한 장이 저희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철이 바람에 흩어졌죠. 정리하려다 본 내용은 저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에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부터 은행 예금, 보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되어 있었죠. 심지어 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엄마, 서류 보고 계셨어요? 이게 다 뭐니? 어머님, 그냥 참고로 알아본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이런 걸? 엄마, 다 어머님 위해서예요. 거실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표정에서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특히 민우는 얼굴이 붉어져서는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류철 사이에서 법무법인 명함도 발견했습니다. 뒷면에는 상담 예약 시간이 적혀 있었고 메모란에는 친족 후견인 신청 절차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거 변호사 명함은 또 뭐야? 아니, 그게 그냥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급스러운 차림새로 나타나 열심히 청소하고 밥을 차려주더니 갑자기 저를 모시고 나가자고 하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서두르는 모습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던 수진이의 가방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황급히 주워 가방에 넣으려는 모습이 어색했죠. 잠깐 스쳐본 표지에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수진아, 그게 뭐야? 아, 아니에요. 그냥 광고지예요. 요양원 팸플릿 아니니? 어머님,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뭘 설명한다는 거야? 팸플릿을 자세히 보니 입소 상담 예약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팸플릿을 치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이미 봤다는 걸 알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군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더 할 말이 뭐가 있니?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그게 어머님이 거부하실까봐. 며느리의 가방 안에서는 또 다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입소 계약서, 건강검진 예약표, 보증금 안내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저희가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서 이렇게 몰래 준비한 거야? 엄마, 우리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짐이 된다는 거지? 어머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놀이터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노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저를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가 발견됐죠. 발신인은 프라임 실버케어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었지만 며느리가 먼저 발견하고는 황급히 감추려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왔죠. 흰색 봉투 안에는 계약금 입금 확인서와 입소 예정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다 뭐야? 서류는 제가 보관할게요. 계약금까지 냈다는 거니?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우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어머니 설득이라는 말이 들려왔죠. 통화를 마친 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좋아?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니?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보니 요양원의 호화로운 시설들이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는 고급 시설이었죠. 이런 곳에 저를 보내기 위해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게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제 방을 둘러보니 며칠 전부터 수진이가 정리하던 옷장이 떠올랐습니다. 새 옷을 사준다더니 알고 보니 요양원 생활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여기 시설이 정말 좋대요. 그래서 나 몰래 계약한 거야? 어머님을 위해서 알아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가려고 했는데 아들 내외가 꼭 동행하겠다고 하더군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는 연신 의사 선생님께 드릴 말씀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김 할머니와 함께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들르던 카페를 찾아가기로 한 거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카페는 병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방문을 핑계로 이곳에서 상담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 후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카페 내부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지난주에 근무하셨나요? 네, 매일 아침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며느리 사진을 보여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단발머리에 이런 여성분 온 적 있나요? 아, 이분 자주 오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상황이 불편해진 걸 느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꼭 알아야만 했죠. 그날 있었던 일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손님, 저희가 다른 손님 대화는 제발 알려주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개인정보라. 전 그분 시어머니예요. 테이블 한켠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매니저를 불러왔죠. 매니저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제가 옆 테이블에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요양원에 바로 입소시키겠다고.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드님도 함께 오셨었죠.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요양원 직원과 상담하면서 했다는 이야기들이 하나둘 드러났죠. 제 건강 상태를 과장되게 설명하고 재산 문제도 은밀히 논의했다고 합니다. 순자 씨, 이제 확실해졌죠? 할머니, 이럴 수가 있나요?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담. 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카페를 나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점심을 함께 하자는 내용이었죠. 이제는 그 달콤한 목소리조차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그냥 잠깐 나왔어.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됐어. 난 할머니랑 있을 거야. 어머님, 오늘은 꼭 뵙고 싶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꼭 집으로 와달라고 했죠. 평소와 달리 단호한 제 목소리에 아들도 며느리도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요양원 팸플릿, 계약금 영수증, 제 재산 내역이 적힌 서류들까지 모든 것을 꺼내놓고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죠. 얘들아, 이제 솔직히 말해보자. 엄마, 갑자기 무슨... 요양원 계약한 거 진짜 의도를 나에게 말해라. 아니, 그게...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시계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톱만 만지작거렸죠.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민우야, 엄마 얼굴 보고 말해.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로 책임 떠넘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리던 순간이었죠.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이 저들의 계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생각도 이해해 주세요. 어떤 점을 이해하라는 거니?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서 이렇게 몰래 계획한 거야? 저희가 효도하려고 한 건데...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실버케어 담당자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모습에서 아직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화도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냥 업무상 연락이에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김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이야기, 카페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제가 직접 본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빨래를 개고 있는데 갑자기 민우가 들어왔죠. 회사 점심시간이라며 잠깐 들른다고 했지만 어딘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민우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을 아들이 방에서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죠. 민우야, 뭐 찾니? 아니에요, 그냥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옛날 사진 좀 보려고요. 그래? 근데 서랍은 왜 뒤져? 아, 저기...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서랍장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통장과 인감을 보관해둔 서랍까지 뒤져져 있는 걸 보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민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니?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통장하고 도장을 왜 찾는 거야? 그게 어머님 재산 관리를. 내가 니들한테 그런 부탁한 적 있니? 책상 위에는 제 통장들이 흐트러져 있었고 메모장에는 계좌번호와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감도장을 찾으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죠. 엄마, 우리 이제 다 같이 살려면. 누가 니네랑 산다고 했어?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래서 내 돈까지 다 빼앗으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랍 안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요양원 입소 신청서도 보였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장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제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했죠. 창가에 걸린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며 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하실까? 엄마, 그런 소리는 왜 하세요? 이제 나가 줄래? 저희가 잘못했어요. 더 이상 볼 게 없다. 방에서 나가는 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죠. 그동안 제가 키워온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오늘따라 옛날 앨범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 속에는 제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특히 시어머님과 찍은 사진들을 보니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늘 이때쯤 커피를 마시러 오시는데 오늘은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채신 것 같았죠. 할머니는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순자 씨, 또 옛날 생각하고 있구먼. 할머니, 후회가 되네요. 다들 그렇게 살아온 거지.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차를 마시며 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며느리가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의 짐은 좀 덜어지셨나요? 네,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순자 씨는 달라요. 오늘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할머니께서 소개해 주신 정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이제는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는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저희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면서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죠. 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직은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요양원 계약은 하셨다고 하셨죠? 아니요, 자식들이 몰래 한 거예요. 그럼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앞에 놓인 선택들이 하나둘 정리되어 갔죠.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불안했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 입소 날짜를 의논하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계획대로 따라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통장과 인감도장의 보관 방법부터 요양원 계약 해지까지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알려주셨죠. 변호사님, 제가 혼자서도 잘 알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 일찍 여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유럽 여행을 상담하고 왔죠. 제가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는 아들 내외도 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행사 직원은 저희 첫 해외여행인 만큼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듣기만 해도 설레는 도시들의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죠. 처음으로 제 삶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패키지 여행으로 가이드분과 가려고요. 해외여행은 처음이시죠? 네, 이제야 용기가 생겼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 날짜를 의논하자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여행 이야기만 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여행은 갑자기 무슨? 내가 평생 일만 했잖아. 나 이번에 유럽 가기로 했어. 네? 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죠? 아들에게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동안 자신들의 계획대로 움직일 거라 생각했던 아들 내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여행이에요? 니네도 놀러 다니잖아. 그래도 어머님 건강이.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어. 그래도요. 여권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처음 만드는 여권이라 설렘 반 걱정 반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창구 직원이 축하한다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늦기 전에 가보라며 자신들의 여행 경험을 하나둘 들려주었죠. 그동안 망설였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순자야, 잘 생각했어. 친구들아, 고마워. 이제야 내 인생을 살 것 같아. 너무 늦게 깨달은 거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행 책자를 들고 왔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유럽 지도를 펼쳐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제는 제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행사에 다녀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은근히 캐물으려 했죠. 평소와 달리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여행은 갑자기 왜 가시려고요? 왜? 나는 놀러 가면 안 되니? 그래도 먼저 의논을 하시지. 나도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마치 자신의 계획이 진행되지 않자 저를 압박하는 듯 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주차된 민우의 차가 보였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지켜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죠. 제가 어디를 가는지 감시하려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효도하려고 했는데. 그 효도가 날 가두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 가봐. 엄마, 제발.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김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까부터 복도에서 민우와 수진이가 서성이는 걸 보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죠. 며칠 전부터 우편함도 자주 확인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받는 우편물을 검사하려는 듯했죠. 은행에서 오는 통장 내역이나 여행사 서류를 걱정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순자 씨, 저 아이들 요새 수상해. 네, 할머니도 보셨나요? 밤늦게도 차에서 지켜보더라고. 제가 도망갈까봐 그러나 봐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오늘은 처음으로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김 할머니의 소개로 방문한 곳인데 생각보다 훨씬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였죠.
로비에서 만난 강사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한 수업은 스마트폰 교실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런 것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반 친구들은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모두들 열심히 배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어머님 잘하고 계세요. 유튜브 하기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어머님들이 다들 금방 배우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겠네요. 점심시간에는 함께 수업 듣는 분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었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에는 여행 동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 경험이 있는 회원들이 많아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모두들 제 첫 해외여행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파리 가신다고요? 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려드릴게요. 수업이 끝나고 난 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다닌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걱정된다며 전화를 했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거실 탁자 위에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과 함께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신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섰죠. 평소와 달리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서류들을 보더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요양원 계약금도 재산 조사한 것도. 어머님, 저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손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았고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차분히 준비해온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말들은 모두 변명뿐이었죠. 제가 건네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산 증여 계획 취소를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내가 널 이해했던 만큼 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저는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제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이었죠. 이제는 이 돈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수진이는 눈물을 보이며 애원했지만 이제 그런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재산은 내가 다 사용할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이 서로를 이용하고 속이니?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 가봐. 김 할머니께서 옆집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찾아오셔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잘했다고,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거실 시계가 늦은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의 오랜 고민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미련 없이 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와 점심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자 씨,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걸.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게 느껴졌죠.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고 소유하려 들 때 그 관계는 이미 깨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재산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저를 위한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긴 여정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보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누구시죠? 당황하지 마시고 제 말씀만 들어주세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나요? 어머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식들에게 빼앗긴 재산도 고시원으로 쫓겨나신 것도 모두 당신 대체 누구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체가 뭐예요? 복수도 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께 했던 모든 짓들을 똑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 저는 매일 아침 7시면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합니다. 한 달 전 갑자기 쓰러진 남편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오지만 최근 들어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심전도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아빠 재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니? 아직 아버지가. 엄마도 아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도 사위를 데리고 와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빤 회복하실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딸의 말에 고개를 저었지만 아들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변호사님이 준비한 건데 일단 엄마 명의로 된 걸 정리해야 된대. 차가운 형광등 아래 병원 복도에서 자식들이 내민 서류를 바라보며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간호사가 회진 시간을 알리는 동안에도 자식들은 서류를 재촉했죠. 엄마, 이거 먼저 정리하고 아빠 간병에 전념하자. 딸의 다정한 목소리가 왠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치는데 자식들은 벌써 유산을 걱정하고 있었죠. 아버지 의식 돌아오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엄마, 솔직히 그럴 가능성 희박해.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 처음으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의사가 오늘도 별다른 차도가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다시 저를 재촉했죠. 엄마, 이제 결정해야 돼. 병원비도 더 들어갈 텐데. 며느리가 손수건을 건네며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해요. 창밖으로 늦가을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심전도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리는데 자식들은 벌써 유산 정리를 서두르고 있었죠. 오늘은 좀 쉬고 싶구나. 내일 다시 얘기하자. 자식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동안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자식들의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했는지 병실 창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제 눈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주 토요일이면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남편 간호를 하느라 마음이 무거울 때면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위로를 받곤 했죠. 그 중에서도 10살 배기 민수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서 민수는 유독 조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뛰어놀 때도 민수는 늘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민수야, 오늘은 무슨 책을 읽고 있니? 기계 만드는 책이에요. 나중에 로봇도 만들고 싶어서요. 다른 친구들이랑은 안 놀고? 전 책 읽는 게 더 좋아요. 혹시 친구들이 놀리기라도 했니? 애들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텅 빈 복도에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수의 외로움이 제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꼈죠. 선생님,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야, 우리 민수는 특별한 거야. 특별한 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것도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모두 특별한 거야.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죠. 선생님, 다른 어른들은 저보고 그냥 조용히 지내래요. 그래도 선생님은 민수가 자랑스러워. 그날 이후로 민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져다 준 과학 잡지를 읽으며 로봇에 대한 꿈을 키워갔고 가끔은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죠.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민수가 종이로 접은 로봇을 건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툴게 접힌 종이 로봇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민수의 꿈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매주 토요일, 민수는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입양되길 기다렸지만 민수는 책을 읽으며 저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매주 걱정했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약속을 어긴 적이 있었니? 없어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렇게 민수는 성인이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며 저랑 연락이 두절이 되었었죠. 한 달간의 병원 생활 끝에 남편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비가 내렸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보내는 날에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문상객들의 인사를 받으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항상 제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홀로 남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아들이 갑자기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 지금이 그런 걸 물어볼 때니?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아직 아버지 떠나신 지 이틀도 안 됐잖아.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세금 문제도 있고. 딸도 곧 합류해서 저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눈물이 많던 딸인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더군요. 엄마가 정리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잖아. 우리가 다 해줄게. 발인을 하루 앞둔 밤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저는 자식들의 달라진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과 딸이 유산 이야기만 나오면 낯선 사람처럼 변해갔죠. 아빠 보험금은 언제 나와? 장례 비용 먼저 정산하고. 그거야 당연히 엄마가 내시겠지? 장례식장 복도에 올리는 자식들의 대화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문상객들이 돌아간 늦은 밤 빈소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숨을 내쉬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갈게. 근데 어머니, 은행 도장은 가지고 계신 거죠?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재산 이야기만 하는 자식들을 보며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발인 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마지막으로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죠. 자식들은 장례 비용 정산을 핑계로 장례식장 사무실에 들러야 한다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 순간 자식들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아직도 현관에 놓인 남편의 구두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의 밥을 차리다가 한 그릇을 다시 치우는 일상이 낯설기만 하네요. 햇빛 한 줄기 없는 거실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딸이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더군요. 엄마, 오늘은 꼭 정리하고 가야겠어. 무슨 정리? 아빠 재산 문제요. 세금 신고 기한이 얼마 안 남았대요.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니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런 걸 들고 오다니. 엄마, 여기 한 번만 도장 찍어주면 돼. 이게 무슨 서류인데? 그냥 엄마 명의로 된 재산 처리하는 거예요. 딸이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갑자기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만 같았죠. 이건 다 읽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읽어보실 거 없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 봤는데 문제 없어요. 며느리의 말에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죠. 엄마, 이거 지금 안 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니까? 커피잔에 손이 닿자 식어버린 커피가 제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죠. 그래도 이건 좀 더 생각해보고. 엄마, 우리가 엄마 속일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벽시계가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죠. 어머니, 저희도 바빠서 이렇게 자주 못 와요. 며느리의 말이 마치 압박처럼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는 시종일관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도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죠.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일 아침까지만이야. 더는 안 돼. 현관문이 닫히고 자식들이 떠난 후 거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찍은 마지막 가족사진 속 자식들의 웃는 얼굴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네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상해졌어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제 손에 들린 위임장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내일 아침이면 다시 찾아올 테고 저는 또다시 그들의 재촉에 시달리겠죠. 위임장에 서명한 지 일주일.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사하는 줄 알았는데
낯선 사람들이 제 살림살이를 하나둘 옮기기 시작하더군요. 거실 한켠에서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딸도 뒤따라 들어오며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 정리됐으니까 고시원으로 가자. 갑자기 무슨 고시원이니? 어머니, 당분간만 거기서 지내시다가 나중에 또 알아보면 되죠. 며느리가 검은 봉지에 제 옷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죠. 이게 무슨 소리니? 여기가 내 집이잖아. 엄마, 이제 여긴 우리 집이야. 지난번에 도장 찍으신 거 기억 안 나? 찬장을 비우던 딸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30해 동안 모아온 그릇들이 낯선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죠. 내가 어디로 가라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방 구해드렸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숨은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어느새 벽에서 내려진 후였죠.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가 서명하신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시면 곤란해요. 딸의 말에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마지막 석양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후 5시 현관문 앞에서 제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살이는 온데간데 없고 옷 몇 벌과 기초 생활용품만 담긴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이제 가시죠, 어머니.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묘하게 귓가를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만 보이더군요.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좁은 복도 끝 3평 남짓한 방 앞에서 며느리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떠나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자식들이 떠나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낯선 방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어깨를 휘감았죠. 벽에 걸린 달력이 12월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10번째 아침, 공용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좁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게 요즘의 일상이 되었네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밥을 지어오던 제가 이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죠. 발신자 제안이라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선생님 맞으신가요? 누구시죠? 선생님, 절 기억하실까요? 30년 전 고아원에서 있던 아이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라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흐릿하게 보였죠. 혹시 민순이? 맞아요, 선생님. 제가 민수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네가 어떻게 내 번호를? 선생님을 찾는데 1년이 걸렸어요. 식탁 위에 놓인 라면은 어느새 불어버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고시원 식당에서 저는 오롯이 수화기 성 목소리에 집중했죠.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제 회사도 있어요. 창밖으로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어쩐지 그 새처럼 제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죠. 선생님은 아직도 그때처럼 따뜻한 목소리시네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 처지가 부끄러워 대답을 망설이고 있는데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죠. 지금 어디 계신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민수는 제 모습을 볼 수 없었겠죠.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옆자리에서 다른 고시원 입주자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시려왔죠. 선생님, 제가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어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창가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눈물처럼 보이더군요. 결국 민수의 진심 어린 부탁에 저는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로비,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네요. 초라한 차림이 부끄러워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데 키 큰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까만 정장 차림의 그 남자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죠. 선생님. 민수야, 너 정말 맞니? 네, 선생님. 진짜 선생님 맞으시죠?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죠. 많이 컸구나. 선생님은 그때 그대로세요. 세월이 참 빠르네. 매일 선생님 찾아보고 싶었어요. 민수는 정중하게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미소는 여전히 순수했죠. 이제는 이런 곳에서 차 한 잔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네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 전 구석에서 혼자 책만 보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다들 놀랄 거예요. 제가 연매출 100억이 넘는 회사 대표라는 걸 알면. 민수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반듯한 글씨체로 CEO라고 적힌 명함이 제 손에서 살짝 떨렸네요. 그때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더욱 촉촉하게 만들었죠. 왜 이제야 찾아왔니? 죄송해요. 더 일찍 찾아뵙고 싶었는데.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죠.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마치 아들의 손길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얼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더 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수가 자신의 차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차 안은 조용했죠. 잠시 후 차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고급 아파트를 보니 민수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실감이 났네요. 선생님, 저희 집에 잠깐 들어가시죠. 벌써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제 아내와 아이들이 선생님 뵙고 싶어 해요.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정갈하게 꾸며진 집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 민수의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죠. 어머니, 남편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민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 선생님, 사실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죠.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시계가 밤 10시를 알리고 있었죠. 여기 2층이 비어 있어요. 선생님 전용 공간으로 꾸며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네요. 고맙다. 하지만 난 선생님,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실에서 탁자 위 스탠드 불빛만이 우리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요.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민수의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네요.
민수의 제안이 있은 후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휴대폰 전원을 끈 채 며칠을 보냈네요. 30년 전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는데 옆방 사는 할머니가 다가왔죠. 어제도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젊은 남자분이요? 차도 좋은 걸 타고 오시던데. 주방 창문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라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마음 한켠이 시렸죠. 왜 그렇게 좋은 분을 피하시나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창피해서요. 고시원 관리인이 우산을 들고 들어오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또 오셨었어요. 그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피하는 바람에 편지도 두고 가셨는데. 봉투 안에는 민수가 30년 전에 제게 썼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보니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 같더군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종이를 펼치자 서툰 글씨체로 쓰여진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민수가 써준 마지막 편지였죠. 선생님, 제발 연락 좀 받아주세요. 민수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휴대폰을 껐습니다. 좁은 창문 틈으로 비 오는 소리가 들려왔죠. 고시원 복도를 지나다 보면 간간이 누군가 찾아왔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하루는 도시락이, 또 하루는 과일 바구니가 문 앞에 놓여 있곤 했죠. 왜 이렇게 좋은 분을 피하시는 거예요? 옆방 할머니의 물음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이 제 눈물인 듯 흘러내렸네요. 매일 아침 7시 고시원 문 앞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는 일이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도시락 위에 놓인 쪽지를 보고 나니 그럴 수가 없더군요. 오늘도 어김없이 도시락이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옆방 할머니가 복도를 지나가다 멈춰 서시더니 말을 건네셨죠. 아침마다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 봤어요. 어떤 분이셨나요? 양복 입은 젊은 사장님이 직접 가져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에 매일 이렇게 들르고 있었다니. 오늘은 편지도 있네요. 도시락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민수의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가 들어 있었죠. 선생님,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을 열어보니 서툴게 만든 듯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살짝 식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도시락이었죠. 관리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도 끝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민수의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었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고시원 좁은 복도에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수가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이번에는 도시락이 아닌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가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민수의 양복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옆방 할머니가 슬며시 자리를 피해 주셨죠. 선생님, 오늘은 제가 직접 장을 봐왔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 라면만 드시는 거 알고 있어요. 민수가 장바구니에서 식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반찬거리, 과일까지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난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 와도 돼. 선생님, 그때처럼 도망가시면 안 돼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 입양된 민수가 떠나던 날이 떠올랐네요.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찾아왔잖아요.
내가 지금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처지라.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주방 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8시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는 시간이었죠. 사실 어제 제 아내가 선생님 방 계약금도 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실 수 없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고시원 주방의 좁은 공간에서 민수는 묵묵히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고시원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복 대신 편한 차림이었죠. 서울의 겨울 하늘이 유독 높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건조대에 빨래를 한 장 한 장 걸면서도 민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저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어릴 적 모습과 겹쳐 보였죠. 선생님, 제가 30년 전에 받은 사랑의 10분의 1만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땐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달라. 난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늙은이라. 그래서 더 제가 모시고 싶은 거예요. 옥상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널린 빨래가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었죠.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래도 난 지금 이런 처지가 창피해서. 왜 창피하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고시원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민수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죠.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민수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즐겁게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난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그저 곁에만 있어주세요. 그래도 난 선생님, 제가 어릴 때 그러셨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공원에 산책로를 걷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자랐는데 이제는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민수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민수가 제안한 근처 찻집에 앉아 있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테이블 위로 비치고 있었죠. 처음으로 민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차향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자신의 지난 30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전 아마도 여전히 고아원 구석에서 책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땐 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 하나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찻집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가 보였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선생님은 제게 꿈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해주신 첫 번째 어른이셨어요. 그땐 다들 네가 조용히 지내서 걱정했는데. 지금 제가 회사를 차린 것도 다 그때 선생님 덕분이에요. 테이블 위에 놓인 민수의 명함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AI 로보틱스라는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여전히 책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제는 제가 매달 고아원에 책을 기증하고 있어요. 민수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의 모습이 30년 전 그 모습과 겹쳐 보였죠. 민수의 회사 법무팀장이라는 분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곳이었죠.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옷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민수가 중년의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분이 우리 회사 법무팀장이신 김 변호사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사장님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뭘 그렇게 해. 어머니의 재산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것 같아 안타깝네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강요받아 서명한 서류들의 사본이었죠. 이건 명백한 강요에 의한 서명이에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선생님, 이대로 두시면 자식분들이 더 그르칠 수 있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투명한 유리잔이 무지개 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그래도 난 자식들한테 이런 짓을. 순간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죠. 고시원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옆방 할머니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의 휴대폰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딸이 함께 찍은 영상이었죠. 순간 손이 떨려왔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버리고 돈만 챙겨서 도망갔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 아버지를 혼자 두시고. 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신 상태라. 딸이 눈물을 보이며 연기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 보였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만이 넘어가고 있었죠. 이거 빨리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식이라고 이런 걸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자식들은 저를 악녀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옆방 할머니가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고시원으로 달려왔죠. 선생님, 제가 당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두자. 내가 참을게. 안 됩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휴대폰 화면 속에서 자식들은 여전히 눈물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침부터 민수가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둘러 법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죠. 김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식들이 법원에 제출한 후견인 신청서였죠. 자식들이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유튜브 영상이 부족했는지 이런지까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더군요. 거짓 진단서를 첨부했네요. 이런 식으로 나를. 선생님, 이제는 가만히 계실 수만은 없습니다. 창밖으로 법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30년간 키운 자식들과 이제는 법정에서 만나야 한다니.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어떡해. 선생님, 이건 범죄입니다. 김 변호사가 꺼내놓은 또 다른 서류에는 제 진짜 건강검진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소견이었죠. 내일 아침에 법원에 저희가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카페 앞으로 지나가는 등교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키워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이었는데 남편이 중환자실에 계시던 때의 기록이었죠. 화면 속에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식들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죠. 어머니, 이 장면을 보세요. 이게 무슨... 돈을 건네는 장면이 찍혔네요. 민수가 화면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켠에서 아들이 의사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했죠. 거짓 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순간입니다. 설마 우리 애들이...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번에는 병원 주차장 CCTV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다른 의사와 만나는 장면이 보였죠.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어쩜 이렇게까지... 은행 CCTV도 확보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제가 위임장에 서명하던 날 아들이 은행 금고에서 서류를 빼내는 장면이 나왔죠.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모였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컴퓨터 화면 속에서 제 자식들의 계획된 범행이 펼쳐지고 있었죠. 법원 복도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는데 민수가 어제 사다 준 옷이었죠.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창밖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들과 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함께였죠. 한 달 만에 보는 자식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자식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앉았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상대로 거짓 진단서를 준비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이상해지신 거예요. CCTV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병원 CCTV가 재생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의사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나오자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엄마,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안 돼요. 증거 목록에 은행 CCTV도 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제 자식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죠.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대 위에 재판장님도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계셨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식들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더미를 하나씩 살펴보는데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죠.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그날부터 자식들의 계좌에 수상한 입금이 시작되었더군요. 이 내역들을 보시겠어요? 이게 다 우리 애들 계좌야? 네,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이 온 바로 다음 날부터예요. 김 변호사가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흘러간 흔적이었죠. 의사 계좌로 들어간 돈도 찾았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서류 더미 사이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역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담당이에게 건넨 검은 돈의 흔적이었죠. 이건 가짜 진단서를 쓴 대가입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자식분들이 변호사까지 미리 선임했더군요. 창밖으로 초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숫자들이 줄지어 있는 계좌 내역을 보며 제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았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재판장님은 자식들의 불법 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제 재산권도 되찾게 되었죠. 하지만 승소 판결문을 들고 있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아 겨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민수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제 모습이 차연해 보였나 봅니다. 선생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이게 정말 승리인 걸까? 자식들의 잘못을 바로잡은 거예요. 30년을 키웠는데 마지막은 법정에서 끝나다니.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판결문 사본을 들고 와서 마지막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식들은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었죠. 이제 선생님 앞이 밝아질 거예요. 밝아진다고 내 마음이 낫겠나요?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으셔도 돼요. 법원 앞 은행나무가 마지막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민수가 제 어깨에 자켓을 걸쳐주었죠.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민수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자리라 긴장됐지만 민수의 아내와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의 아이들이 제게 제잘제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참 따뜻했죠. 할머니, 아빠가 어렸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아빠가 어떤 아이였어요? 아빠는 조용한 아이였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더 신경 써주셨대. 민수의 아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이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어머니,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더구나. 앞으로 저희와 함께 사세요. 식탁 위로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이 제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죠. 오늘부터 민수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연구소 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일이었는데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죠. 회사 구내식당의 큰 창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식당 한켠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수가 몇몇 연구원들과 함께 들어왔죠. 어머니, 오늘은 무슨 요리예요? 된장찌개하고 반찬 몇 가지 준비했어요. 선생님 음식은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젊은 연구원들이 식사를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30년 전 고아원에서 민수를 돌보던 때가 떠올랐죠. 다들 열심히 연구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겠어. 어머니, 저희가 만든 신제품 한번 보여드릴까요? 연구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실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로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회사가 더 따뜻해졌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실험실 창을 통해 비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로봇들이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죠. 민수의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회사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로비에 내려가 보니 자식들이 한껏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많이 초췌해 보이더군요.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엄마 돌아와 주세요. 제발. 민수가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대형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자식들의 어두운 표정을 비추고 있었죠. 난 이미 내 선택을 했다. 그래도 저희가 피 붙이잖아요.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더구나. 회사 로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엄마. 순간 저희 시선이 자식들 뒤에 서 있는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 힘이 되어 주었죠. 봄이 오는 길목, 민수의 집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단에 봄꽃 모종을 심는데 민수의 아이들이 옆에서 돕겠다며 제 곁을 지켰죠. 정원 한켠에 놓인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 보였죠.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저희 회사가 세계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민수가 대단하구나. 전부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수의 아내가 정원으로 차와 다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저녁이었죠. 어머니,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알겠다. 진정한 효도가 뭔지. 그게 무엇인가요? 돈이나 재산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효도구나. 민수의 아이들이 꽃밭에서 따온 제비꽃 한 송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작은 꽃잎에 맺힌 이슬이 봄 햇살에 반짝였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었단 걸요. 30년을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30년 전에 잠시 돌봐주었던 아이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끼다니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민수에게 베푼 건 그저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 마음이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반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민수는 제게 진정한 자식이 되어주었습니다. 돈과 재산이 전부일 것 같았던 자식들의 생각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르겠죠. 진정한 효도는 재산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나누는 것이란 걸. 지금 저는 민수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들과 정원을 가꾸고 회사에서는 연구원들의 식사를 챙기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죠. 작은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제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었네요.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